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일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소식 먼저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SNS에 대국민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통령을 마치 이 남미의 마약갱단다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 공권력과 공권력 간의 충돌 부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 충돌 가능성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 우리는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장소든 방문조사든 이 길이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조금 전 정진석 이 비서실장이 새벽 5시 30분쯤 올린 SNS예요. 이 내용을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가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더 센 내란 특검법 강행. 네, 어제 야당 더 센 내란 특검법 이미 한 차례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죠. 그리고 수정된 내란 특검법 낸다고 했는데 이 특검법은 더 매운맛이더라. 더 세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란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내란 외환 특검법을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외환.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공모를 해서 내란을 만드는 게 외환죄가 되는 거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내란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표결만 앞둔 상황인 거겠죠. 야당 강행으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이 오늘 매일경제 1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공수처, 윤 체포조 역할 분담, 장비 점검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이제 한남동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 가느냐? 내일 집행 가능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낸 만큼 이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일보입니다. 오늘부터 수사관 동원력, 윤 체포 1박 2일 장기전 전망도. 네. 오늘부터 특수단 수사관들 다 동원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몸 가볍게 하고 대기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이미 일선에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 1박 2일 장기전으로 갈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준비를 지금 끝내놓은 것 같은 공수처, 경호처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방해된 처벌, 협조된 선처, 공수처, 경호처의 강원 작전입니다. 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협조하시오라는 얘기를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이상민, 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네, 어제 행안위에 출석한 소방청장의 얘기입니다. 소방청장 얘기에 따르면 계엄날, 계엄 직후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로 경향신문을 포함한 몇몇 언론사들에 대해선 단전 단수, 경찰이 요청이 오면 이거 협조하시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언론 장악 의도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겨레, MBC도 모두 포함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소방청장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더불어서 관련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맞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같이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럽 파병 북한군 생포전 자폭 자결 강요받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우크라이나군한테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 뭐 얼굴에 칭칭 붕대를 감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 20살, 26살 청년의 모습을 제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게 이 북한군들은 생포되기 전에 수류탄으로 자결을 한다는 AP 보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게 실제로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생포전 자폭 자결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현재 북한군 상당히 사상자가 많다. 3,000명도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트럼프 당선인 이제 곧 20일 내 취임이죠. 김정은 북한 이 국무위원장과 핵 동결 관련해서 이제 빅딜은 제쳐두고 스몰딜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 지금 보면 손에 보이는 총기 보이시나요? 기관단 총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 관저 안에 경호처 직원들, 이 경호처 직원들 어제 뭔가 소총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보도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방이 아니라 그냥 총기를 빼서 들고 다니는 총기를 꺼내서 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저도 하루하루 또 긴장 속에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마른 김 한 장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50%가 뛴 거예요. 설 앞두고 집밥도 외식도 겁나네. 김 한 장 먹는데 1초 컷인데 한 번 먹을 때마다 150원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른 김 가격 오르면 김밥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김밥 가격만 오르냐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주요 품목별 물가 상승률입니다. 무 98.4%가 올랐어요. 당근 65.5%, 열무 43.2%, 감, 귤 다 올랐습니다. 전체 평균 1.9% 정도 올랐다. 사 먹는 게 너무 비싸서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재료들인 거죠. 재료값이 이렇게 올랐으니 네. 사실 이렇게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의 여유가 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 앞두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는 요즘인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현대차, LG, 롯데 명절 상생 협력사 물품 대금 조기 지급입니다. 곧 구정설이 다가오죠. 그런데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LG, 롯데 등등이 명절 우리 상생합시다라는 취지에서 협력사 물품 대금을 먼저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줄 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주는 것도 분명한 도움이고 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네. 어려울수록 배려하는 마음의 온기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정진석 비서실장 SNS에 글을 올렸다. 이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운 건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의 충돌 가능성이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을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얘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 제3의 장소든 방문 조사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정진석 실장이 쓴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고성나길 외딴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 체포 디데이라고 하는데 특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방어권을 좀 보장해달라.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진 무죄 추정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걸 요약하면 본인에게 대해서는 공권력의 예외를 허용해달라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례를 달라라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절차와 제도, 법률 안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체포가 되면 영장이 집행되고 그 이후에 체포 적부심으로 다투면 됩니다.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다투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다 사실상 이행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아주 별도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절차로 이의 신청 등을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등등을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국면에서 나에 대해서 왜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냐? 아니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법률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걸 본인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피해자도 이런 식으로 수사받는 거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면 더 엄중하게 수사받아야죠. 그냥 일반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면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조차 되지 않는데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또 부적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지층한테 대통령을 지켜달라. 내일이 디데이라고 소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건 또 지지층한테 내는 메시지를 대통령에 의해서 비서실장이 하고 있구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원 변호사님. 대통령 지금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특혜를 바란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거든요. 법적 절차를 왜 지키지 않고 나만 예외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그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청구, 위법한 발부, 위법한 집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2차로 체포영장이 또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2차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또 집행에 착수할 거라는 건 예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 집행에 착수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좀 명분을 당신들이 얼마나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분을 또 축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SNS에 글을 올리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 체포영장 집행일이 그게 네. 내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때 특히나 그 보수 지지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한테 그게 아마 내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적으로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 그동안에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방향성이 뭐냐, 체포에 대해서 그래도 이 맞서겠다라는 방향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궁금해할 수 있는데 네.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정진석 실장이 말씀처럼 그동안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 영장 자체가 위법하게 발부가 됐고 위법한 그래서 집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 실장이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는 가능하다. 우리는 공수처와 얘기할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또 명확하게 또 밝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공조본의 그런 네. 경찰이 요구하는 소환에는 그 서면 조사나 그런 다른 방식을 응하겠다라는 건 이미 그 몇 번이고 메시지가 나간 부분입니다. 그게 공수처가 소환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일종의 그 공조본이 소환한다라는 거를 네. 조금 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공조본에는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 대해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것이 기존의 결하고 다르다고 보여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현재 맞서겠다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야 대통령이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수처에 응하겠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수사 초기라면 네. 제3의 장소나 아니면 조사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 변호인과 의논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2번, 공수처가 3번 소환했는데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코너에 몰리고 이제는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서야 그러면 그 방식을 논의하자. 그리고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공수처에 관할이 없다, 우리가 응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 심판이 있으니 좀 우리 보류해다오 수사는 이러면서 협의를 타진하고 있는 거죠. 네. 본인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는 곳에 늦게라도 왜 낸 겁니까? 그렇다면 이건 사실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사실상 너무나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회피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러서 다른 방식을 왜 대통령 예우를 해주지 않느냐. 대통령 예우는요, 대통령이 국민께 그리고 사법질서의 예의를 지킬 때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저버렸는데 본인에 대해서만 이 예우를 지켜달라? 저는 대단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제3의 장소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방문 조사를 얘기를 하고요. 얘기할 여지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네. 이 제안을 공수처가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낮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대통령 신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신분과 관련해서 여러 방식을 검토할 수 있었던 건 수사 초기입니다. 수사에 대단히 협조적으로 응할 의사가 확인됐을 때 그렇다면 저희가 인신 확보보다는 먼저 수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는 조율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었던 거죠. 이미 실기했습니다. 이거를 자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체포영장을 재발부될 때까지 계속 거스르고 많은 이런 법리적인 상황을 가동하면서까지 이걸 무력화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시키고 이런 국면 속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그 말한 부분을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조율을 하는 게 지금 국면에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 신뢰를 저버린 건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공수처의 입장도 지금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 관련해서 공식 의견서는 우리는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정 실장의 이런 입장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보면은 원 변호사님, 지금 장 변호사님의 말씀은 버스 이미 떠났다. 떠난 다음에 손은 들어도 공수처가 버스가 쓰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너무 뒤늦게 제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네. 그게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안 발부되면 적용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24시간 1분 1초 모든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내가 이미 출석을 하겠다. 적정한 장소에. 그러면 당연히 그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 게 그 공권력을 가진 기관의 책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보면 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찰하고 원래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아까의 이야기를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의 수사나 이런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호가 확보된 곳에서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네. 대통령인데. 근데 이거를 뭐 단순히 이제 뭐 서울구치소에 인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건데 서울구치소조차도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동안 거기에 경호 관계가 다 완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어느 장소에 해야 되느냐는 네. 경호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 협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수처가 이거를 뭐 버스 떠났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게 공수처가 무슨 자신의 그런 공적인 어떤 그런 책무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 공수처가 이미 실기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다면 그런 식으로 입장을 낸다면 그건 좀 부적절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정 실장의 이 SNS 메시지 올린 시각을 좀 같이 볼까요? 몇 시에 올렸느냐? 오늘 새벽 5시 35분에 올렸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걸 쓰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쓰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새벽 5시 35분에 최종 전송 클릭을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는 건 장 변호사님, 네. 정 실장도 거의 밤잠을 못 잔 거 아니겠느냐. 고심이 굉장히 큰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고심이라기보단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지금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뭐 몇 차례 냈었죠. 그때마다 뭐 좋은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유사한 본인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는 좀 명구스러운 면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역할을 대행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있을 텐데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 시각을 지금 다투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좀 전격적으로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디데이는 내일이다라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내는 순간 지지층들은 또 굉장히 강력하게 결집할 거거든요. 아,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그럼 그 의도를 대통령과 사실상 공유한 이후에 새벽 시간대 아침에 전격적인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당장 영장 집행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일촉즉발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정 실장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린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정 실장이 얘기를 하죠. 내일, 이르면 내일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글로 썼죠. 관련해서 오늘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르면 내일 윤 체포 집행 의원이 막으면 현행범 될 수 있다. 누구의 얘기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행의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 조심하세요. 뭘 말 조심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차에서 협조를 하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형법에는 여러 가지 뭐 감경이나 뭐 감면 사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행안위에서 모든 질문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지금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을 할 거다. 그렇다면 원 변호사님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내일이라고 이렇게 정보가 나가면 그 사이에 또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일 그 이런 내용들이 완비가 될지는 내일까지 오히려 지켜봐야 될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실제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일 합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정진석 실장도 내일이라고 하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점에 비춰봐서 이게 또 다른 변화가 돼서 정말 내일로 예정했지만 내일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호영 이 직무대행이 하는 얘기가 묘하죠. 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직 의원도 체포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막는다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감경 감면 사유가 또 있습니다라는 점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이거죠. 방해된 처벌, 협조된 선처, 공수처, 경호처의 강원 작전. 네. 그러니까 채찍, 당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아라, 협조해라 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강원 작전이라는 표현을 서울신문에 썼습니다.
그러면 장 변호사님, 이 강원 작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미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부가 사분오에 분열되고 있다는 흔적들은 많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경호처 직원이 우리가 이걸 막아서면 스크럼만 짜고 있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우리는 직업도 잃게 되고 연금도 잃게 된다라고 올리니까 차장,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지휘부께서는 이걸 내려라. 그런다 못 내린다. 그 부서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강제로 이 전산팀을 시켜서 내렸다가 다시 살리고. 이런 건 뭡니까? 또 경호처의 직원분들이 그 최상목 대행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피를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혹시 다칠까? 그리고 누군가 또 다칠지는 않을까? 이 상황을 지금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원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당신들 우리를 막아서는 순간 이거는 법적으로 위법하다라는 부분을 경고를 하는 한편 네. 하지만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고 문제 삼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단히 강경한 지도부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내에. 이 지휘부가 사실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 소수에 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경호처 직원들을 가해자로 몰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이미 고심과 근심이 팽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건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다. 심지어 이미 경호처 내부가 조금씩 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 변호사님, 지금 현재의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아니에요? 이래저래 전원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각오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경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계속 그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경찰 측에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 차라리 그 우종수 국소본부장이 본인이 앞장서라. 왜 밑에 그 직원들 그렇게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내부에서의 분열이 오히려 경찰이나 공수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2차 집행 때는 공수처 사람은 좀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그거는 일부러 줄이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에서도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음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그건 확인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아니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대단위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수처 직원이 준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가야지. 그런 부분도 공수처 내부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그 장비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 그 개인 화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 개인 화기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휴대용 그 대공 로켓이나 이런 것까지 중화기도 지금 경호처가 다 들고 있는데 그게 보여지지만 않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수사관들이 맨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집행을 한다? 네.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경찰 특공대나 헬리콥터나 장갑차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무슨 그 공격 무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위세를 보이고 어차피 영장은 한번 발부받았으니 집행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은 경호처가 흔들린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공수처가 흔들린다는 말을 나는 오히려 더 많이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약에 이 내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면 왜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야지 공수처 인원은 줄고 경찰 인력만 많이 데리고 간다는 거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쪽에 지금 얘기가 다르죠. 경호처가 흔들린다, 공수처가 흔들린다 지금 이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공수처에선 어제 공문을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강경파 김성훈 차장 패싱, 6개 부서장의 공문, 내부 균열, 파고들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처음 보낸 건 아니에요. 사실 앞서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있을 때 이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공문은 당시 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에게 보냈는데 이번 공문은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을 건너뛰고 경비안전본부, 경호본부, 기획관리실 등 6개 부서장한테 직접 발송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면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김성훈 경호처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가 될 수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 이 부서장들한테 저항 안 하면 우리랑 같이 따로 얘기를 해서 선처도 가능해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 네. 보이거든요. 두 가지 포석이 다 있어 보입니다. 네. 김성훈 차장의 현재 정확한 신분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아주 주범으로 이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보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보내는 것이 얼마나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호처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장 회의를 하는데 김성훈 차장에게 당신 물러나라 경호처를 위험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직격을 한 부서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기 발령이 났다라고 하는데 또 한 부서장은 본인 밑에 또 본인이 지휘를 하는 이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장기 휴가를 내라라고 또 권유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퇴근을 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정확한 메시지를 수사기관으로선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집행을 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요.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사유라는 거예요. 이런 네. 상황이. 이런 예외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확립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훼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걸림돌이 경호처의 어떤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한 균열을 파고들겠다라고 공수처 그리고 공조보는 이미 이 계획을 세운 거고 거기에 부합하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두 가지 포석이 다 있어 보인다. 일단 현재 체포영장을 신청한 뭐 발부가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을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은 일단 패싱하고 다른 부장들한테 협조하시라. 우리 선처해드리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같이 이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같이 발신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호처 수뇌부가 지금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저희 표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일단 박종준 이젠 전입니다. 전 처장. 처장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만 조사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게 수리가 됐죠. 그래서 전 처장이 됐습니다. 어제도 조사를 받았어요. 3번째 출석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언급한 김성훈 차장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사실상 경호처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차례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체포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상태, 발부가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강경파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까지 나올 예정이었었던 이 소환 통보가 갔었던 사람이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강경파다. 근데 어제까지가 3번째 출석 요구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불응을 했고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쪽은 상대적으로 협상파다. 그래서 11일 날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와서 조사를 받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누구냐? 오늘이 김신 가족부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나오세요라고 현재 통보가 간 상황인데 가족부장이죠. 가족에 대한 근접 경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원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그 박종준 전 처장 네. 3번째 출석 조사 저게 제일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왜 3번이나 조사를 하죠? 3번이나 조사를 할 게 있나요? 박종준 전 처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언론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거 아닌가요? 근데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아주 빈번하게. 네. 근데 그 3번이나 불렀는데 저는 4번째 부르고 5번째 또 부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네.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로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종준 전 처장은 네.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고 그 전에 경호처장을 했던 분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일종의 그 경찰과 지금 그 경호처 사이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에요. 네. 공수처예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여섯 분한테 지금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것도 공문을 보내나 마나 한 걸 왜 하느냐. 나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수처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아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받은 공수처장이니까 이걸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민주당의 의심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체포영장 또 실패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당연히 공수처장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이 공수처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야가 어쨌든 원인은 다르지만 방향은 공수처장 문제 있다로 지금 수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쨌든 실패에 대한 책임, 무리한 진행에 대한 책임이 공수처장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쇼 같은 언론 플레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쭉 경호처 수뇌부들이 지금 이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김신 가족부장이 오늘 나올까요를 여쭤봤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관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내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라고 네.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본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경호처 간에 뭔가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가교 역할이 된다는 건 상호 간의 얘기가 뭔가 또 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신 부장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 예. 여기서 이미 얘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김신 부장을 특별히 그 가족 근접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네. 특별히 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의사결정은 그 처장 네. 아무리 내려가도 차장 정도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 거지 부장 정도에서 그 앞에 본부장도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했길래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김신 부장도 할 이야기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김신 부장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과 경호처 간에 뭔가 중간에 얘기를 왔다 갔다 좀 전달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추론도 같이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오늘 동아일보 4면 같이 볼까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 윤체포 방해 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 3일 작전도 검토.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강경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체포 방해하면 체포해서 이 분산 호송하다. 분산 호송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건 진짜 체포할 거야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2박 3일 장기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장 변호사님 네. 여쭤봅니다. 아까 박종준 전 처장이 뭔가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또. 저는 경찰과의 무슨 가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분이 네. 마지막에 낸 본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정말 최소화되고 없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총기 화포로 무장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걸 싹 다 걷어들인 게 지금의 매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본인이 한 이런 조직의 수장이었는데 본인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이 다치거나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용인하는 게 본인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찰에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본인이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공수처 경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사실상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피의자가 나를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나를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조사해라. 수사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사법 질서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에 대한 예후 그리고 법적 안정성 더 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가치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사람을 지금까지도 옹호한다? 이건 보수도 아니에요. 이런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해서 법리적인 검토 끝에 나왔지만 네.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있어도 현행범은 예외입니다.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여러 어떤 그런 사법적인 기술로 교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을 정말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럴 수 없는데 그걸 타개할 의지와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박종준 전 차장이 무슨 가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친정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면이 있어 보이고 경찰도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 2박 3일도 장기전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공수처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경호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음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칼 대 날조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건영, 윤 경호처의 칼로 경찰 막으라 지시, 윤 측 허위 사실 유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어디서 나왔느냐? 어제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전언도 있고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전언도 있다. 뭐가 맞는지 모른다. 지시했는지 여부도 모르는 거다. 다만 이런 전언들이 있다라고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전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윤건영입니까? 윤건영 같은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뭐 하나의 날조이죠. 대통령을 씨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씨도 저는 붙이기 아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제가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날조다라고 반박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같이 들은 이유 양쪽 얘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라는 거죠. 김종혁 최고위원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알 수 없지만 네. 저는 설마 대통령이 현직 어쨌든 뭐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서 무슨 무기를 사용해라 혹은 칼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그렇지 않다. 무기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입장이 무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백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 체포조가 쉽게 얘기하면 체포 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게 아니냐. 양쪽에 다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우려인데 그럴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아니다라고 또 석동현 변호사가 이 반박을 명확하게 또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지금의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이 수위를 좀 낮춰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하는 화자의 신뢰도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라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상황실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 때 뽑힌 분들이 아니라 뭐 한 5, 6명 이 대통령을 거쳐가면서
청와대에서의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인맥 자체가 윤건영 의원에게 없겠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호처가 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경호관들이 그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했는데 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조해서 하겠습니까? 아니 땡굴땡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말하는 이 기자회견 자체 칼이라도 유대해서 경찰 막으라. 총 발표해라. 뭐 이런 대통령의 지시 자체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게 한겨레 보도로 한번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따로 제보를 또 크로스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번, 3번 확인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날조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윤석열 대통령 측 어쩌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뭐 체포의 채자도 없다. 국회의원을 뭐 그렇게 겁박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우리가 그 이 장성들이 했던 검찰의 증언들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들을 여러 장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를 주는 메시지를 했느냐? 아니거든요. 다 입만 열면 안 했다. 가짜뉴스다. 근데 돌이켜보면 한 달도 아니라서 다 드러납니다. 명태균 씨까지 안 끌어들여도 돼요. 명태균 씨 몰랐다며요. 그렇게 카톡을 해대면서 몰랐다고 하는 그쪽의 말을 국민들이 믿을 듯.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나 저는 뭐 누가 진실 공방을 따졌을 때는 국민들은 윤건영 의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저는 뭐 석동현 변호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뭐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 중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대목은 정말 가슴이 와닿아요. 뭐냐 하면 윤건영 의원이 그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되게 듣기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되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야당의 그 본인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이 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뭐 CC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 나가서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적절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서로의 감정을 너무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고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더 서로에게 마이너스고 국가에는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좀 그 사실을 설명드리면 진보 측에는 하나의 불분율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민주당과 진보 측의 어떤 개념일 시각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본인들이 하는데 전두환 씨를 전두환 대통령을 부르고 싶은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 삼아 윤건영 의원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상당한 온도차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납니다. C자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부터가 지금 양쪽에 이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인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꼭 CC라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얘기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칼을 소지해서라도 체포를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윤건영 의원의 얘기와 그렇지 않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얘기가 부딪히고 있는 진실 공방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을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었어요. 이 의혹의 주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개인 거죠. 정말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측에서 흉기를 비롯한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정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이냐, 두 개 정도가 이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관저 건물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에 찍힌 거죠. 관저를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옆에도 한 장 더 찍혔습니다. 여기를 보면 관저에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같이 산책을 하는,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앞서 말한 이런 지금 뭐 오늘 내일 상간에 정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약간 이런 얘기들이 흉흉하게 돌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사실 타이밍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제가 이제 공감을 하자면 참 한심하고 나쁜 대통령이구나. 오늘이 14일입니다. 내일 안에 사태가 벌어진 지 40한 2, 3일이 지났어요. 대한민국 43일 돌아보십시오. 많은 참사도 있었고요. 경제, 정책, 민생 모든 게 정지했죠. 무정부 상태로 지냈어요. 근데 지금 산책하는 거 보면 저는 한가로워 보여요. 그 시간에 그냥 걸어 나와서 이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로 망상이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거는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난리통에 경호처와 공수처의 국가의 공권력이 무기를 사용하네 안 하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제보를 받아서 의원이 다른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제보들을 얘기해야 되는 비극을 초래하면서 저는 입에 이를 쑤시는 건지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지금 국민들이 주는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잘 먹고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있는 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 저는 너무 나쁜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 과업을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거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한민국은 43일 동안 아무것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분 때문에 정지돼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진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지금 상황이 엄중한데 본인이 이렇게 산책을 할 상황이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진을 잘 보시면 윤 대통령, 네, 지금 머리를 매만지고 나온 모습입니다. 사실 보통 집에서 그냥 집에 있다가 정말 집 앞에 산책을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지금 머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매만진 모습인 거죠. 머리를 매만지고까지 산책을 나오진 않죠, 보통. 근데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건 이건 김종혁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이 내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게 찍힌 게 네.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호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네. 과거에 김정은이 열차 타고 가다가 재떨이 담배 피는 거를 김여정이 받아주고 있는 이 모습이 해서 전 세계 정보기관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저격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모습을 일부러 찍히기 위해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머리를 하고 나오는 이유는 네. 예를 들면 경호원들도 쭉 있는데 완전히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를 경호해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로 뭘 더 막아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 대통령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 이렇게 되면 사기가 떨어질 테니까 그런 걸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는 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네.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고 본인이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연인으로서 대통령 이전에 누구든지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과한 얘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자기가 정말 비춰질 거다, 이 모습이 공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냐, 집 앞에 산책도 못 하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집 밖에 잠깐 나온 이런 모습까지도 다 지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마냐, 물리력이 동원이 되냐 마냐 이 얘기가 지금 벌써 며칠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정말 일촉즉발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하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를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어디에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보니까 경찰에도 그리고 경호처에도 양쪽에 다 보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최대행의 얘기가 조목조목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죠.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일 겁니다. 있어선 안 될 상황인 것이고 당연히 공무원들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긴 맞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이 공문을 양쪽으로 다 보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싸우지 마. 말로 해결해. 라는 건데 어떻게 말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안 보이는 형국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의 피형 그럴싸한 말인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하나만 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본인이 권한대행이면 결정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냥 둘이 사이좋게 잘 해결해 봐. 이게 권한대행이 할 말입니까? 이게 뭐 어떤 따지고 보면은 위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결정권자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사안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죠. 어디가 60이고 어디가 40이다. 어떻게 하는 게 국가의 질서와 안정과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고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판단도 안 하고 둘이 잘 지내서 해결하세요라는 것은 하나만 한 얘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이라든지 무기 사용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경호처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공무원들도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라는 국가공무원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결정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권한대행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공수처에 보내는 거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질서 있는 법 집행 당연히 돼야죠. 근데 질서 있는 법 집행을 불법으로 막고 있는 한남동 저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손도 못 대면서 뭔가 하나만한 좀 그 무책임한 멋진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안타까운 좀 신경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 책임 회피형 공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얘기에 오늘 새벽에 입장을 낸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낸 정진석 실장도 최대행의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 맡고 있는 최상목 대행뿐이다. 경찰 경호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 얘기는 최 대행이 하자는 대로 경찰도 경호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고 물리적 충돌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건지 최 대행의 결정을 정 실장은 나는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조금 최대행이 네. 그 경찰과 공수본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충돌하면 안 된다, 안전 확보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경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 무기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건 경호처에서 지금 무기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사실은 네. 경호처에 무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는 법 집행을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좀 한쪽에서는 그 경찰과 공수본에서 그 공조본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영장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그 불법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은 질서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법 집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대행은 어느 정도 이 경찰의 어떤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내용이다. 저것만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변호인은 또 그런 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 우리하고 협의한 게 아니다라는 걸 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정진석 실장으로서는 나름대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정진석 실장조차도 이제 밀려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글쎄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럼 경호처만을 의지해서 네. 그래서 본인의 신변 그리고 변호인들 뭐 이런 분들만을 통해서 자기의 신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지금 말씀처럼 현재 오늘 새벽에 낸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우리랑 얘기한 거 아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또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정 실장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겠죠. 네. 당장 내일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말들과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 첫 번째, 이상민 전 장관입니다. 왜? 이제 장관도 내려놨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소방청장 이상민 계엄령 직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다고 소방청장이 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가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제가 그 회의 중에 네.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한 달 같이 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그만큼 주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일인가요?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 국가장 대책회의가 10시 35분 그 언저리에 시작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상민 장관 전화 온 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전화 받은 시간이 10시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10시 37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처음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회의 중에 잠깐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는 나중엔 10시 37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윤건영 의원이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또 그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요지는 이거죠. 이상민 당시 장관이 계엄령 직후에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를 했다. 여기에 대상은 경향, MBC, 한겨레 등등의 언론사였다. 조선일보도 포함됐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소방청장의 얘기인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정혁 최고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생존 좀 주면 얘기일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또 딱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전체 언론사 무슨 예를 들면 전쟁, 전시라든가 사변이라든가 이래서 전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의 언론사,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이나 단수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 계엄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호불호를 나눠서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10시 37분이면 10시 23분부터 담화를 발표하기 시작해서 10시 30분 이전에 이제 뭐 계엄을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직후란 말이에요. 만약에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통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네. 실제로 저게 확인이 되면 그 계엄의 정당성 뭐 이게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국회를 무력을 그 군인들을 국회에 들여보냄으로 해서 깨진 거지만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너무나 심각한 일일 수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정확한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 인물 가봅니다.
두 번째, 김문수 장관입니다. 전 장관, 여긴 현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 나온 것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윤 지키는 최후의 전사, 가짜 특별 담화문 SNS에서 재확산입니다. 네. 지금 이 가짜 뉴스, 뭐 가짜 담화문 이런 것들이 막 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본인이 직접 쓴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 볼까요? 김 장관의 특별 담화문이란 제목으로 유포된 글에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거짓과 위선, 이 배덕과 선동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최초의 전사가 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르며 지키는 최후의 전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 담화문이 지금 SNS를 통해서 쭉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 부분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왜 현직 장관이 갑자기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최상목 땡 다음 순번도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왜일까요? 지금 뭐 이제 그 보면은 그 보수층에서 최근에 여론조사에 뭔가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기 주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보면 좀 극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들과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분이기도 해서. 근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 어제. 담화문을 봤는데 무슨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 담화문을 발표하지? 했는데 그게 이런 뭐 가짜 뉴스인데 참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끝까지 병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이 관저에서 끝까지 본인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각 이상민 전 장관부터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해프닝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해프닝이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 잠깐 짚어볼까요? 오늘 주요한 일정 이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아까 말씀드렸죠. 김신 가족부장 출석을 할지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있습니다.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이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넣었는데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